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투자에서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같은 ETF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절세 계좌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부에서는 ETF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월배당 ETF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오늘은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ETF를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정말 좋아지는 점이 많은데요. ETF에 투자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과세 제외되는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비과세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되고요. 또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코보드콜 전략을 써서 발생되는 그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은 과세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수익은 전부 배당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반 계좌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상당 부분 절세되는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용으로 했을 때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제 이상은 9.9%로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ETF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일반 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세금을 154만 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ISA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79만 2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장 눈에 띄는 세금부터 줄어드는 게 있고요. 여기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앞으로 내야 될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금융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ISA라든지 IRP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내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 않는 소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반드시 ISA와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는 꼭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절세 혜택을 받는 이외에도 연말정산 혜택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급여를 받아서 내 소득세를 내는 분들이라면은요, 이왕이면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저축도 하시고 운용도 하시고 내가 낸 이제 원금의 일정 금액만큼 이제 뭐 13.2%나 16.5% 곱해가지고 세금도 돌려받고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도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질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뭐 1년 하고 그만두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률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절세 혜택들이 더 크게 와닿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SA 같은 경우는 뭐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연금 관련 상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이 장기잖아요. 장기이다 보니까는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이 금액을 그대로 복리로 쓰는 거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매년 10%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계좌를 통해서 매년 세금을 떼고 재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있다가 그 자산이 2,25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을 통하게 되면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있다가는 연금에서 투자했을 때는 2,593만 원이 돼요. 이 차이가 340이거든요. 근데 20년이 되면 더 드라마틱해요. 20년이 되면 차이가 1,649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장기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 불어나는 거, 그 차이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복리의 마법.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예, ISA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묶여 있고 네. 또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기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돈이 묶이게 돼요. 그 시간만큼. 그렇죠. 이걸 혹시 네, 네. 해지하지 않고 돈을 이제 급하게 써야 될 때 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선은 ISA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뺐으면은 이제 3년 안에 이제 찾게 되면은 내가 세금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 원금을 뺐을 수가 있거든요. 예, 원금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A로 예, 예적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원금에 대해서는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ISA로 뭐 예적금을 운용하셔도 되지만 ISA로 ETF로 보통 운용을 네네.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네. ETF 운용을 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ETF 하나를 매도해서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놓고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원금 부분만큼 인출을 하는 거죠. 그럼 굳이 해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좌는 살려놓고 수익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은 이제 3년 뒤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네. 연금 관련된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네네.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이 예. 20, 30대는 네네. 연금 계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네네. 큰 돈 쓸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뭐 집을 그렇죠. 산다든지. 예. 혹시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매년 그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물론 이제 나는 3년 있다가 이런 목적이 있어. 나는 꼭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 나는 노후 준비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데, 네. ISA 하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 저는 연금저축에 이제 최소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빨리 할수록 그럼요. 나중에 누적되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럼요. 예,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예, 10년, 20년, 30년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일단 네. 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ISA 쪽으로. 그래야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돈을 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ISA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된다. 네. 예, 이제 그 금융소득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이지 않는 분들은 저축을 할 때 기간이 3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3년 동안 이제 목돈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뭐 또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ISA는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제 자녀들도, 예, 제 자녀 이제 성인인데, 예, 제 결혼을 빨리 해서 성인인데요. 하여튼 제 자녀들도 ISA부터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SA는 네. 필수고 네. 연금 계좌도 20, 30대부터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해 예. 주신 거죠. 제가 20대부터 가입한 이제 연금저축을 퇴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은행에는 미안하지만 인출을 해가지고 증권사를 옮겼어요. 네. 이제 빼서 옮겼는데 금액이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꾸준히 매년 불입을 했었거든요.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좀 네. 소득이 있으신 40대, 50대 직장인 분들은 네.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를 끝까지 채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적당히 채우는 게 좋을까요? 여유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채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이제 연금저축은 600까지, 그 다음에 IRP에 이제 합쳐가지고 900까지가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입금 한도는 연간 1,800이거든요. 그래서 1,800을 그냥 꽉 채워서 넣으시면은 꽉 채워서 넣고 내가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내요. 그리고 또 이 900하고 또 세액공제 받은 900이죠. 이 1,800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연령에 따라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죠. 예, 딱 벌써 이제 15.4 맞죠? 예, 15.4% 이제 안 내고 연금소득세로 내면 되니까 이게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좋죠. 그럼 혹시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 중에서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사실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저는 이왕이면 연금저축 먼저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연금저축은 안전자산 의무투자 비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저축 먼저 채우고 이제 나머지는 IRP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걸 하기에 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은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떤 계좌가 필요할까요? 이분들도 연금저축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800만 원까지 연간 불입을 하고 물론 이제 55세 지나고 나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안 내요. 예, 대신에 여기에 붙은 이자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니까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도 저는 하시면 좋다. 대신에 이제 뭐 최소 유지 기간, 예를 들어 연금 연령 계시는 뭐 몇 세 이상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죠. 이제 오늘이 2026년 3월 9일인데 이제 보통 해가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이런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약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번에도 뭐 세금 제도가 바뀐다거나 계좌에 네. 대해서 변경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이중과세 논란이 한참 있었어요. 이러한 이제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국내 ETF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 국내 ETF가 미국에 투자해주는 ETF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미국의 그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 수익을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줄 때 절세 계좌에서 줄 때는 이제 미국에서 15% 떼고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배당을 100원 받았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15%, 15원 떼고 우리한테 85원을 줬지만 국세청에서 15원 보존시켜서 100원을 입금해 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 초부터 국세청이 그거 이제 못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5% 떼고 왔는데 이거 이자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난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말이 많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대안이 바로 크레딧 제도라는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 제도는 뭐냐면 떼고 들어오면 85원만 우선 들어와요. 네. 예, 그렇지만은 15원을 냈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15원에 대해서 크레딧을 쌓아주고 나중에 세금 낼 일이 있을 때 크레딧에서 먼저 내는 거예요. 아, 포인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예, 그러면 연금저축, 뭐 복리효과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주식 배당에만 해당이 된다. 주식 매매 차익, 채권의 이자, 금 투자 이런 거는 다 그냥 동일하게 세금 없이 우리의 이제 절세 계좌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작가님과 지금 1부에서부터 2부, 3부까지 쭉 함께 하면서 ETF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연금 계좌랑 일반 주식 계좌랑 ETF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선은 연금 계좌는요, 기간이 장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연금은 어차피 연간 입금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입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 분산 입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데 시점 분산 입금을 하면 우상향하는 자산에서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제 올라가 있을 거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S&P 500에 투자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인가요? 수익률이 엄청 높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쪽에는 조금 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성장 자산으로. 네, 그렇지만 또 너무 변동성이 큰 섹터나 테마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제 패시브형 S&P 500이라든지 조금 더 기술 쪽에 하고 싶다 그럼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사는 것과 조금 분산 투자, 모아가는 전략과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한 번에 목돈 투자하는 게 타점만 잘 맞추면 수익은 엄청 좋죠. 네, 그렇지만 자, 지금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위기감이 올라가고 유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치솟을 걸로는 안 봤거든요. 네, 이제 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망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목돈을 내 확신에 의해서 한 번에 넣는데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지금 꽤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자기 확신 편향이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편향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를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포스러워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이 살 때 다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서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거일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본능을 꾹꾹 누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보통은 현금 비중을 몇 %씩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전체 자산에서 뭐 한 반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분도 있고요. 예, 이제 유형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또 고수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돈은 특히 한 번에 투자하고 싶은 충동이 꽤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목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지금 계속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고점에서는 정말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투자하면 잘 되면 좋지만 고점에서는 이제 위험해요. 근데 고수들은 여기서 한 번에 투자 안 하거든요. 나눠서 투자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IRP가 안전자산의 30%를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수익률을 좀 깎아먹지 않고 안전자산 30%를 좀 똑똑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자산 30%인 것을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70%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만 이 30% 안전자산을 단기 채권이나 뭐 CD금리 액티브, 뭐 ETF 이런 데 투자하면은 정기예금보다 약간 수익률을 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의 받침을 좀 탄탄히 해주는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뭐 오히려 투자할 때 심리를 다스릴 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절세 우선순위를 정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이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내 세금하고 내 건강보험료를 정말 실제로 얼마나 아껴주냐 이걸 좀 따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은데 실은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가 피부에 안 와닿으실 수 있고요.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내 실제 수익이나 월배당을 깎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 ISA라든지 연금저축 IRP가 나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절약시켜준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ETF에 대해서 저희가 1부부터 3부까지 쭉 함께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지난 영상에서 좀 정말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머니부티크 김정란 채널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또 제 책 나의 첫 월배당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절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느냐 역시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포트폴리오 전략 잘 활용하셔서요. 투자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란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